1. 아이는 왜 묻는가? 어른은 왜 멈추는가? 아이들은 질문으로 자랍니다.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이건 뭐야? 왜 저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은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모두가 하는 일을 나도 해야 해? 좋은 사람은 뭐야? 그 물음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어른들의 마음 어딘가를 살며시 찔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어깨를 토닥이거나 크면 알게 될 거야 라는 말로 도망치곤 했죠. 하지만 아이는 그 대답 없는 말 속에서도 여전히 묻습니다. 진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사실 철학이란 그런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고백은 지혜가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아이들은 그 용기를 타고납니다. 그러나 어른은 언제부턴가 그 용기를 잃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진짜 대화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던진 물음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고, 아이들이 던지는 물음 또한 바로 그것입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누군가 바깥의 빛을 보게 되면 처음엔 눈이 아프지만 곧 진짜 세상을 보게 되지요. 어쩌면 아이들이 하는 질문은 우리 어른들을 동굴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손짓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은 그 손을 뿌리치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어둠을 걷고 같이 빛을 찾는 동반자. 아이의 질문은 교과서 속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같이 걸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밤 아이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쁜 짓을 해? 그 물음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볼 수는 있지요. 그들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것 아닐까. 다만 그 방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 대답은 철학서엔 없지만 마음을 다해 꺼낸 말이라면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이 됩니다. 아이에게 해주는 조언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함께 걷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함께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철학자가 되어 있는 셈이겠지요. 어떻게 살아야 해?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속삭이면 됩니다. 같이 고민해보자. 그게 삶이니까. 이 슬픔을 묻는 아이에게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사람은 울어? 그 물음엔 어떤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눈물, 혹은 어렴풋이 느낀 슬픔의 찬양. 아이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어른은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슬픔을 숨기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울음을 참는 것이 강함이고 아픔을 내색하지 않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그 감정을 참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비가 내려야 대지가 숨을 쉬듯 눈물은 마음이 숨 쉬는 방식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정의 조화 속에 있다. 기쁨만이 행복이 아니라 슬픔과 분노와 고요함까지 모두가 균형을 이룰 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요. 그 말은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너의 슬픔은 틀린 감정이 아니야. 그건 내 마음이 무언가를 깊이 느꼈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 그 어른을 아이는 기억합니다. 슬픔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릴 적부터 다르다면 그 아이는 자라서도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한 번 아이가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라고 느껴질까?
그 물음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죠.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설명해 주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그렇기에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이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때로는 혼자라고 느껴. 하지만 그 혼자라는 감정 속에서도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 그 말이 철학적이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그 말은 고요히 깊게 아이의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철학은 때로 고전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담아 건네는 말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어른이 된다는 건 모든 답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묻는 법을 아는 것, 그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아이들은 거울처럼 우리의 진심을 비춥니다. 우리가 대답을 고르기 전에 우리의 표정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니 말을 아끼기보다 진심을 담은 말 하나를 건네보세요. 괜찮아. 그 마음 나도 알아. 그 말 속에서 아이는 철학을 느낍니다. 철학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묻고 진심으로 듣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되나요? 아이의 질문은 때때로 어른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엄마,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야? 그 물음 앞에서 많은 부모가 조용해졌습니다. 살면서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왜 나는 양보했는데 저 사람은 더 가져가지?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을까? 철학도 그런 질문을 오래도록 품어왔습니다. 선함은 과연 가치 있는가? 세상은 그것을 알아보는가? 플라톤은 정의로운 인간과 정의롭지 않은 인간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상상했죠. 만약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짓을 행하고도 벌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과연 정의를 선택할까? 그 질문은 아이의 물음과 닮아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되느냐는 말은 세상은 그 착함을 알아줄까? 라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니까요. 플라톤의 결론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란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영혼의 건강함이라 말했죠. 거짓과 불의는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든다고요. 아무리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안쪽은 갈라지고 무너진다고. 그 말은 어쩌면 아이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몰라도 괜찮아.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건 이미 잘 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또 묻습니다. 근데 왜 나쁜 사람이 성공해 보여? 그 물음은 철학을 넘어서 현실을 향합니다. 정의가 항상 이기지 않는다는 사실, 착함이 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세상의 법칙. 어른은 그 앞에서 다시 멈춥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치로 보여주고 있는가? 칸트는 동기를 강조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을 왜 했는가에 있다는 말이죠. 남이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옳다고 믿어서 한 행동. 아이에게 그걸 알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되느냐는 질문은 사실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기느냐, 양보하느냐, 드러내느냐, 감추느냐. 그때 아이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무엇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지. 그래서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어른이고 싶은가? 그 대답을 찾기 시작할 때 아이의 질문에도 조용히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착하게 살아도 돼. 그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을 잃지 않는 거니까.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 어딘가에 작고 단단한 돌처럼 남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그 마음 하나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3. 착하게 살아도 되나요? 아이의 질문은 때때로 어른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엄마,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야? 그 물음 앞에서 많은 부모가 조용해졌습니다. 살면서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왜 나는 양보했는데 저 사람은 더 가져가지?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을까? 철학도 그런 질문을 오래도록 품어왔습니다. 선함은 과연 가치 있는가? 세상은 그것을 알아보는가? 플라톤은 정의로운 인간과 정의롭지 않은 인간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상상했죠. 만약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짓을 행하고도 벌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과연 정의를 선택할까? 그 질문은 아이의 물음과 닮아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되느냐는 말은 세상은 그 착함을 알아줄까? 라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니까요. 플라톤의 결론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란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영혼의 건강함이라 말했죠. 거짓과 불의는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든다고요. 아무리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안쪽은 갈라지고 무너진다고. 그 말은 어쩌면 아이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몰라도 괜찮아.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건 이미 잘 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또 묻습니다. 근데 왜 나쁜 사람이 성공해 보여? 그 물음은 철학을 넘어서 현실을 향합니다. 정의가 항상 이기지 않는다는 사실, 착함이 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세상의 법칙. 어른은 그 앞에서 다시 멈춥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치로 보여주고 있는가? 칸트는 동기를 강조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을 왜 했는가에 있다는 말이죠. 남이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옳다고 믿어서 한 행동. 아이에게 그걸 알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되느냐는 질문은 사실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기느냐, 양보하느냐, 드러내느냐, 감추느냐. 그때 아이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무엇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지. 그래서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어른이고 싶은가? 그 대답을 찾기 시작할 때 아이의 질문에도 조용히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착하게 살아도 돼. 그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을 잃지 않는 거니까.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 어딘가에 작고 단단한 돌처럼 남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그 마음 하나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4.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걔랑은 친구였는데 이제는 말 안 해. 말끝에 담긴 쓸쓸함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처음엔 함께 놀았고 서로의 비밀도 나눴지만 어느 순간 어긋나고 말았다는 이야기. 그 아이의 말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란 뭘까? 언제까지 친구일 수 있을까? 그 물음이 조용히 숨어 있었죠. 어른도 사실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친구란 무엇인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멀어지는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가 말한 우정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우정이 있다고 했지요. 이익을 바탕으로 한 우정, 즐거움을 위한 우정, 그리고 선을 향한 우정. 이익과 즐거움은 쉽게 생기고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선을 위한 우정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관계입니다. 아이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친구는 너랑 놀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더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잠시 멈추고 어쩌면 생각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철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갈등을 겪고 때로는 배신과 오해 속에서 멀어집니다. 그럴 때 아이는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은 왜 아무 말 없이 멀어졌을까?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함께 가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니야. 그 친구가 있었기에 내가 웃었고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건 소중한 만남이었어. 철학은 관계의 지속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깐의 인연일지라도 진심이 오갔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아이에게 친구란 자신의 일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기쁨도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친구를 통해 아이는 자신을 배워갑니다. 나는 어떤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가.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너의 가장 깊은 그림자를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볍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아이와 나누기에 가장 아름다운 철학 중 하나입니다. 그 친구가 너를 잘 몰랐던 걸 수도 있어. 그렇다고 너를 작게 만들 필요는 없어. 이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새로운 질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은가? 아이의 마음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친구와의 사이, 때로는 거울처럼 자신의 내면을 비춰줍니다. 그 거울이 때로는 금이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울이 조금 깨졌다고 내 마음이 부서진 건 아니야. 그 말이 아이에게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철학이 가진 가장 다정한 힘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두드리는 책. 어느 날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종이에는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라 불리는 이야기의 집이었죠. 그 안에는 정답이 적힌 문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질문 속에서 아이는 길을 찾고 어른은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이 짧은 문장은 아이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조언이 됩니다. 아이들은 종종 묻습니다. 나는 왜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 친구들은 다 그걸 해? 그 물음 속엔 나도 그래야 하나라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탈무드는 속삭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가 같다면 별은 왜 그리 다양하게 빛나는 걸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이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너는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세상은 내가 되어가길 기다린다고. 그 말은 수천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또 탈무드는 말합니다. 아이에게는 두 가지를 주어야 한다. 하나는 뿌리이고 하나는 날개이다. 이 문장은 부모의 역할을 아주 조용히 알려줍니다. 뿌리는 아이가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신뢰이고 날개는 스스로 날아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야단치기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걸 나는 믿어. 그 말이 날개가 됩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고 곁에 서 있는 시간이 뿌리가 됩니다. 탈무드에는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그것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 묻게 만들죠. 왜 이건 이렇게 해야 해요? 아이의 그 말이 탈무드에선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어른은 말합니다. 그냥 해. 이유는 나중에 알게 돼.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아이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어라. 대답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묻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비판하지 않고 묻는 법을 배웁니다. 질문하는 용기, 그리고 대답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 모든 것이 삶의 철학이 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큰 진리를 들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사소한 말과 눈빛 속에 작은 문장을 심는 일입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너는 어떻게 느꼈어?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아이의 마음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자랍니다. 그게 바로 탈무드가 말하는 교육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지혜를 아이에게 건네는 방법은 그저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 그 물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탈무드가 가르치는 가장 오래된, 그러나 가장 다정한 방식입니다. 6. 말의 무게를 배우는 아이. 그냥 장난이었어. 아이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 순간 어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말은 활에서 날아간 화살과 같다. 되돌릴 수 없고 깊이 꽂힌다. 이 말은 단호하지만 책망이 아닌 자각을 유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에게 말의 힘을 알려주고 싶다면 벌이나 훈계보다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들려주세요. 아이들은 말의 감정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이 어떤 무늬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지 체험을 통해 하나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말합니다. 사람은 입보다 귀가 둘이다.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아이와 함께 읊조려 보세요. 왜 귀가 둘이고 입은 하나일까? 아이 스스로 물을 수 있게 하세요. 그 질문이 머물다 보면 말의 힘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그런 뜻 아니었는데 친구가 나 싫어한대. 그럴 때 어른은 조언보다 먼저 공감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친구는 다르게 느꼈을 수 있겠네.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 말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의도가 곧 전부가 아니고 마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걸. 탈무드는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그게 철학이 아이에게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그 흔적은 보이지 않기에 더 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은 가장 따뜻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은 두 가지 문으로 지켜진다. 이빨과 입술. 그 이유는 그만큼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아이와 함께 그려보세요. 말이라는 새가 날아가기 전 두 번 문을 지나야 한다는 걸. 그러니 말은 언제나 나가도 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짧지만 긴 울림을 가진 가장 철학적인 문장입니다. 말은 마음의 얼굴이야. 그 말을 기억한다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도 그 말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말의 무게를 배운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철학 교육입니다. 7. 가난해도 괜찮을까? 아이는 어느 날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 집은 저 친구네 집처럼 크지 않아? 그 물음엔 부끄러움도, 질투도,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른은 잠시 멈춥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품어왔습니다. 부와 가난은 인간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가난은 죄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가?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학교다. 이 말은 가난을 미화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법,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커. 이 말은 비교에서 벗어나는 가장 단단한 출구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또 묻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해? 그 물음은 어른도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무게를 알기에, 정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에. 탈무드는 그럴 때 말합니다. 부자는 재산으로 시험받고 가난한 자는 인내로 시험받는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숙제를 주지만 그 숙제의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걷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이 말은 아이에게 세상의 기준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 오래 붙들 수 있게 해줍니다. 가난은 때로 아이의 자존심을 시험합니다. 옷이 낡았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적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을 때 아이의 마음은 작아지고 움츠러듭니다. 그럴 때 탈무드는 속삭입니다. 인간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빛난다. 이 짧은 문장은 아이가 자기 안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른이 아이 곁에 앉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옷이 낡았어도 그 안에 있는 너는 낡지 않았어. 내 웃음은 여전히 반짝이니까.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다리를 놓는 말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아이 스스로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늘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깨끗한 이름이다. 그 이름은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이에게 집이 작더라도, 밥상이 소박하더라도,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가장 오래된 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 우린 작지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은 아이를 울리지 않고 오히려 웃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진짜 철학입니다. 8. 실수한 아이에게 필요한 말. 어느 날 아이가 풀이 죽은 채 돌아옵니다. 시험 망쳤어. 실수해서 다 망가졌어. 그 말 뒤엔 자책과 두려움이 엉켜 있습니다. 그 순간 어른은 본능처럼 말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아이의 어깨가 먼저 알려줍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그 순간 이후가 진짜 시험이라고요. 이 말은 아이에게 두려움 없이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탈무드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선생에게 묻습니다.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내가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자 선생은 말합니다. 반복하지 않으려는 너의 마음, 그것이 이미 지혜다. 이 말은 완벽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실수 자체보다 그 실수를 바라보는 태도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너의 마음까지 틀린 건 아니야. 지금 그걸 부끄러워하는 너는 이미 잘하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은 아이의 눈빛을 되돌립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또 속삭입니다. 나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아. 그럴 때 어른은 그 말의 진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엔 책임감도 있지만 어쩌면 스스로를 너무 심하게 꾸짖는 마음도 숨어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자는 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성장의 문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실수도 내 일부야. 그것까지도 품을 수 있을 때 너는 더 단단해질 거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나누는 말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길이 됩니다.
실수는 모든 아이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아이도 넘어지지 않고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른이 할 일은 넘어진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시선을 함께 낮추는 일입니다. 탈무드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이를 재촉하지 말고 그가 다시 걷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림은 말 없는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 아이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기억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9. 욕심은 나쁜 걸까?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어느 날 아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어른 귀에는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막막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탐욕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비우는 법을 먼저 알려줘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탈무드는 먼저 묻습니다. 욕심이란 정말 나쁜 것인가? 모든 욕망이 죄는 아니라고, 그 안에도 배움이 숨어 있다고. 탈무드는 말합니다. 세상은 조금 덜을 원할 때 발전했다. 이 말은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더 넓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그 마음. 그 욕망이 삶을 움직이는 불씨가 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욕망은 목적을 잃으면 짐이 된다고도 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은 마음은 괜찮아.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해. 그 말은 욕심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그 방향을 조용히 바꾸는 조언이 됩니다. 어떤 날 아이는 속상해합니다. 나는 그 친구보다 못 가진 게 많아. 그 말 속엔 비교와 열등감이 얽혀 있습니다. 어른도 사실 그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비교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럴 때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기뻐한다. 이 문장은 만족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이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다정한 깨우침입니다. 어른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생긴 건 좋은 일이야.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너만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 가진 것도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 말은 아이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비교에서 천천히 빠져나오게 돕습니다. 욕망은 다룰 줄 알아야 하는 불입니다. 작게 피우면 따뜻함이 되고 크게 키우면 자신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는 그 균형을 강조합니다. 욕망은 지혜로 이끄는 짐승이다. 길들이지 않으면 위험하지만 잘 다루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야.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진짜 모습으로 가는 길인지 조금씩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욕망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함께 길들여야 할 마음의 일부가 됩니다. 부모는 종종 아이의 욕심 앞에서 비워야 한다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알려줍니다. 채우는 법을 모르면 비우는 법도 알 수 없다고. 그러니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그 욕망이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아이와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철학의 시작입니다. 조금 덜을 원하되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법. 그것이 아이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길이고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10.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이는 자라며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질문은 수없이 바뀌는 세상 앞에서 한결같이 반복되는 물음입니다. 시험을 잘 보는 아이,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아이, 말을 잘 듣는 아이. 어른들은 종종 그 대답을 사회가 정한 기준에 기대어 말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그 물음의 방향을 천천히 돌려놓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이다. 아이에게 이 말을 들려주면 그 질문은 단순히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의 물음으로 바뀝니다. 좋은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야.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이런 말보다도 좋은 사람은 좋은 마음을 오래 품는 사람이야. 이 말이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직업도 성적도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또한 말합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한 일 중 가장 따뜻한 건 뭐였을까? 그 질문은 아이 스스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 자신이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건 반복된 말, 반복된 선택,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만들어집니다. 탈무드는 그것을 습관이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아이에게 옳은 습관을 알려주는 것. 그건 어떤 위대한 지식보다 훨씬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자신을 때리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다정해졌다면 그건 이미 너는 좋은 사람이란 뜻이야.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걸을 것입니다. 삶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보다, 얼마나 많이 이해했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많이 나눴는가를 돌아봅니다. 아이에게 그걸 미리 말해주는 것. 그게 어른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물음 하나로 아이의 마음 안에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의 길목마다 우리가 남긴 말들이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유산일 것입니다.